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자 대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중국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PD 특파원, 오늘로써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현지에선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나요? 네, 차기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을 선출하면서 오늘 당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시진핑도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오르면서 당 총서기직 3년임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관건은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그룹에 시 주석을 포함해서 측근 세력 몇 명이 들어가느냐인데요. 오늘 발표된 중앙위원 명단을 봤을 때 7명 대부분이 최측근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일중전회, 즉 20기 1차 전태회에서 차기 지도부의 선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대로 된다면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김 특파원이 있는 곳이 쿤밍이라고 들었습니다. 취재차 갔는데 그곳에서 발이 묶였다고요? 네, 지난주에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대를 취재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감염 위험 지역을 다녔다는 이유로 방역 시스템인 젠캉바오에 의해 이동이 차단되면서 일주일째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3년임 결정이 확실시되면서 방역이 훨씬 강화되고 있는데 현재 직간접적으로 봉쇄되거나 통제 상황에 놓인 사람이 2억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3년임과 관련해 관영 매체들은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그가 강조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침체되고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삼엄한 방역을 펼치고 있는 국경지대를 가봤습니다. 중국 남부 베트남과의 국경과 인접해 있는 진핑현을 찾았습니다. 인구 30만 명이 넘는 이곳 주민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경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인근 도시입니다. 이곳도 방역이 강화되면서 경제는 침체 상황입니다. 진핑현 중심부 거리는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행인도 적고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거의 대점 휴업 상태입니다. 这边最近生意挺好的吗？来买东西人多吗？少，不怎么多。就是前段时间不是疫情。 那你们这儿被封过吗？被封多长？封过啊。封了多久？封了前天就封了10天左右吧。 잦은 도시 봉쇄로 인해 진핑현의 상권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특히 영세 상공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폐점하는 점포들이 늘어나자 상가의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대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빈 점포는 계속 늘어나고 급매물도 쌓여갑니다. 以前是6万8嘛，现在你可以要申请6万6嘛，因为我那个地形很好，那个门面就是那个车子，车身对面那里，那里有一个，现在空了。 강력한 방역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경지대의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행 국제선 철도역에 있던 빗서자이는 2018년 춘절 연휴에만 15만 명의 관광객이 찾던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지다운 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近2、3年嘛，都是这种情况。你看刚，要到什么重大节假日啊啥的，到这个旅游旺季的话，它突然又来一波，又管控了，突然又来一波，就这样子。 最近几年都是在，整个景区都是不会运营的。 베트남 국경으로 향하는 길.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방역 지침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융통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통행인들과의 마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会可有2次48小时。那我当天去当天回，那我那个我现在做核酸，你让我做完。如果对，但是你们要出去的要做2次的。那我昨天已经做了2次，我今天我刚才现在在这又做了。这边但是不做核酸吗？你要出去的话要这个也是，就几股要出来，这个几股要出来，这个也要出来。这里做的结果什么时候出来？我这个就不知道了，这个。你不是说5分钟之后吗？这个是抗原的结果，核酸都不那么快了。
可是它最快的4个小时，这个你们知道，最快的4个小时。 여러 차례의 방역 검문을 거쳐 어렵게 베트남과의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2019년 하나로 5,100억 원의 무역액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국경 무역이 전무하다 보니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베트남 접경과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았고 마을에는 인적이 끊긴 상황입니다. 얼마 전 방역 규제는 조금 풀렸지만 밑바닥 경기는 돌아올 줄 모릅니다. 那些外来人都不给来这边，来的话还要办那个证明，所以人家嫌麻烦，人家就不来了。什么时候开始的？好久了，好像5月份。那什么时候解的？不知道。 최근에는 무역이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은 많습니다. 화물 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나마 정해진 시간에만 개방하다 보니 원활한 무역 업무와 수송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我们现在疫情过不去了。说怎么过去啊？车子它有3顿大轿，就是我交给你，你交给你，反正这一顿是一顿的。5卡狗的大轿，现在疫情期间我们过不去了。原来我们可以过去的。从疫情过来了，我们就过不去了。 이러한 방역 규제의 결과 본래의 국경 무역 규모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这边过的车比较少，如果这边口岸办事效率不好。办事效率不好。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고수하며 침체의 늪에 빠진 중국 경제.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3기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D특파원 김영철입니다. 네, 삼엄한 방역이라는 말에 실감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봉쇄 또는 격리 중인 사람들이 약 2억 명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중국인 7명 중 1명꼴이잖아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이 당대회를 앞두고 더욱더 엄격한 방역이 이루어지면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민심이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지난 14일 같은 경우 새벽에 베이징 시내에 시진핑 주석 반대 이 현수막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최근에는 핵상 검사 반대 그리고 독재 반대 이런 낙서와 전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명 몰래 시위인데 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곳이나 CCTV가 없는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 재빨리 스프레이로 문구를 적거나 이 전단을 뿌리고 사라지는 그런 방식이죠. 반대 소리가 몰래 표출되고 있군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도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자화자찬했었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지키고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약 2,700억 원을 들여서 상하이 중심에서 3,000여 개의 병상이 있는 격리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죠. 그러네요.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미네요. 도대체 김진우 교수님 왜 이렇게 시 주석은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방역 이유로 진행했는데 방역을 빌미로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허난성에서는 PCR 검사 전자 확인증을 당 간부가 조작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농민은행에 와서 돈을 찾으려 하는데 이런 사태를 감염자로 조작해서 이동을 네.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는 이제 시포장이라는 모집 공고가 나서 당 마음에 아주 네.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과거 우리 때는 있었던 북한의 5 담당자와 비슷하게 시민사회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포장이라고 부르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천, 도로, 골목까지도 다 나눠가지고 네. 조직사회를 완전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경제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올 3월 같은 경우에 올해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5%였거든요. 근데 1분기에는 4.8% 성장하면서 얼추 목표를 맞추나 했더니 자 2분기에는 이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0.4%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18일에 올해 3분기 성장률을 원래는 발표했어야 되는데 돌연 연기가 됐죠. 그러니까 발표를 미뤄야 할 정도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게 아니냐. 여기다가 달러화 강세 속에서 위안화 가치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네. 바로 오늘 새벽 22일 새벽에 이 달러의 위안화 가치가 7.24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점점
점점 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3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미래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해서 잠시 후 이슈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대표적인 분쟁 지역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졌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오랫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차례 폭동이 일어나는 그곳, 윤재환 독립 PD가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콩고 민주공화국. 취재진은 루안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 고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나고 사람들은 서둘러 대피합니다. 취재진 차량을 따라온 이들. 갑자기 차문을 열더니 내리라고 합니다. 취재 차량은 파손되고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폭도들에게서 풀려났지만 그동안 경찰이나 군인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They want so they may get right of their land. Here, most of them they are rebels because when you are fighting, you don't fear about the arriving of police. It means that you can have also something. 콩고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수탈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벨기에의 80여 년간 통치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이른바 방대한 자원의 저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고귀한 강물을 차지하기 위해 정부군, 반군할 것 없이 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120여 개의 무장단체들이 난립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중 한 단체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루안다 국경 지대의 숲에 있는 근거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의 우기라 약 1시부터 한 3시까지는 비가 줄기차게 오고 있습니다. 한 10km를 걸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정부군들이 이 반군들을 쉽게 잡을 수 없는지 이해가 갑니다. 정말 멉니다. 약 20km를 6시간 동안 꼬박 걸어서 반군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APCLS 반군의 수장. 군인들은 모두 무장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한때 정부군과 손잡고 친루안다 반군을 수탕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50명 정도가 숲에서 생활하며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Son Excellence, Monsieur le Président, et commandant suprême du mouvement APCLS. 이들은 국가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고 합니다. Sisi hatuko pale juu ya kuchimba madini, sababu nchi yetu ikigombolewa tukitoka ndani ya utumwa, madini ni yetu, haiko ya nchi zingine. Maana kusema udongo ni yetu na madini ni yetu. Hatuwezi kupigana juu ya kwenda kuchimba madini, hapana. Sisi tulidanganywa na Wabelgium. Na ndio maana tumependa tujizungumzie, Wabelgium wajue kuwa tunapasha tupate independence.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의 정글 지역에만 수십 개의 무장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먼저 가난과 싸워야 하는 게 눈앞의 현실입니다. Siapa tuna chakula, mimi tunapaswa tupate chakula, mimi hapa tupate na nyama hatuzipate. Maragi ni kila siku. Ndizi, godio, mavazi hakuna.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피난민 또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엔 친루안다 반군을 피해온 pi난민들의 거처가 곳곳에 있습니다. Wanatupika, wanatunyang'anya na vitu. Tulikuya hapa hatuna kitu na njala iko na tu.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대피해 실향민이나 난민이 된 인구가 약 600만 명.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NGO들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Kisha na manguo za watoto zote gisiko natona ni hivi na nguo yenye walini lazima na kaka toto ni hivi hakuna tana karobe iko tu hivi. 비록 남의 것을 입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가족과 살아서 돌아왔기에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이들. Minasikia viaje mimi nafika kwetu. Waketukuza na mafimbo, mili na nini maana yake tunashukuru sisi tunafika kwetu uchumi. 가난과 약탈에 둘러싸인 채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싸우는 사람들. 오늘도 이들은 삶의 전쟁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네, 가난, 폭동, 범죄, 참 바람잘 날 없는 콩고 민주공화국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 곳곳에선 고물가 에너지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만 10만여 명, 여기에 노조들의 총파업까지 더해지면서 2018년 노란조끼 시위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현덕 PD가 소식 전합니다. 파리 시내의 나시옹 광장. 경찰 추산 3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생활비 급증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율은 6% 수준. 10%대의 다른 서유럽 국가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등의 체감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를 향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Pour les produits de biens de consommation, on est plutôt à 10%, donc on est concrètement dans une perte de pouvoir d'achat de 10%, voilà, une perte de salaire, hein, ça revient à ça. Par exemple, l'hôpital, l'éducation, il y a de moins en moins de salariés et donc au lieu que la situation s'améliore pour toute la population, au contraire, il y a une baisse. 치솟는 물가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정유업계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Alors, la première demande, c'est une revalorisation salariale de 10%, 7% liée à l'inflation et 3% liée aux résultats pharaoniques de Total.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유업계의 수익도 늘었습니다. 토탈 에너지의 경우 올 상반기 순이익이 무려 100억 달러, 주주 배당금으로 이미 26억 유로를 지급했습니다. Cette entreprise a aujourd'hui des bénéfices qui sont importants. Total a versé des dividendes. Il faut que le partage de la valeur en France soit équitable. Donc Total a les moyens d'augmenter les salaires, a les moyens d'augmenter l'intéressement. 현재 파업 장기화로 전국 주유소의 3분의 1이 기름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도 파리에선 기름 사정이 어떨까? 취재진은 택시를 이용해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La queue, c'est où? C'est la queue, c'est tout ça. Ça fait tout le tour comme ça. Et ça fait tout un tour.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으로 주유소 주변에선 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Oh! Avance un peu là! Avance un peu! Avance! Je m'en vais là-bas, moi. 파리 시내 주유소의 40% 이상이 기름 부족을 겪는 상황.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 시내 곳곳에서 주유 차량이 늘어선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바닥난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C'est la galère, c'est la catastrophe parce que ça fait 3 heures de queue au moins derrière. Mais on a fait le tour des pompes d'essence, il n'y en a pas. Même sur les applications, ils nous disent c'est là. Bien sûr, ça marche, mais jusqu'à quand, je sais pas. Je suis très en colère et très nerveuse aussi. Je comprends la grève, je comprends qu'on veut augmenter les salaires. Mais ce que je comprends pas, c'est qu'on bloque tout un pays comme ça. 저녁 6시 무렵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가 문 열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순식간에 오토바이 행렬이 주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배달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기름을 채워야 일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Je perds presque 1000 euros. Voilà, on fait la cause de cette grève. Il faut que toujours on perde un jour. Un jour, on perd, par exemple, 100 euros, quelque chose comme ça. Voilà, c'est le même problème. 저녁 9시. 아직도 줄이 늘어서 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름이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기다린 보람도 없이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Il y a de l'essence au compte-gouttes, mais comme c'est pas beaucoup, et tout le monde vient en même temps, donc il n'y a plus d'essence. Voilà. Voilà la France. 주유 대란에 이어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도 올가을 프랑스 국민이 맞닥뜨리게 될 충격입니다. 정년 연장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금 개혁안은 가뜩이나 고물가와 실질 임금 감소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Qui pensent plus à eux. Ils voudraient liquider la France, c'est ce qui arrive, hein, parce qu'il y a plein de sociétés qui ont mis la clé sous la porte, donc licenciement. Maintenant, ils s'attaquent à la loi du chômage, après ce sera la loi... C'est aussi pour dire au gouvernement, c'est les salaires qu'il faut augmenter, pas l'âge de départ à la retraite. 폭발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지는 가운데 4년 전 마크롱 정부를 위기로 몰았던 노란조끼 시위가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닌지 지금 파리의 가을 거리는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노란색이라 노란 조끼 시위는 마크롱 정부의 당시 최대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때 프랑스죠. 이제 2018년에 노란 조끼 시위대가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의 양상과 좀 비슷하긴 한데 그때는 유류세 인상에 때문에 운전자들이 나와서 한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큰 시위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마크롱의 큰 위기로 닥쳐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문제라든가 누적된 피로감들이 많은 사람들을 반정부 시위로 이렇게 몰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래되면은 재선에 성공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마크롱한테 아주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지 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가 프랑스뿐만이 아니죠. 엊그제였나요? 지난 20일 바로 옆에 영국에서 트러스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했죠. 네, 저희가 이 트러스 총리 취임 한 달을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벌써 전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임한 지 45일 만에 그만두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는데 취임 후에 이 이른바 부자 감세안 등 이 경제 정책 헛발질을 하면서 이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국 경제 불안을 초래했었죠. 네. 지난 14일부터는요, 이 영국 타블로이드지 이 데일리 스타에서 트러스 총리 사진 옆에 저렇게 양상추를 놓고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양상추와 트러스 총리 중에서 누가 오래 버틸까였는데 결과적으로 양상추보다 생명력이 짧은 총리다 이런 조롱까지 받게 된 거죠. 참 시작할 땐 제2의 대처를 표방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 표지도 화제가 됐었죠. 네, 이게 웰컴 투 브리탈리라는 이제 제목과 함께 저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저게 이제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의 브릿 그리고 이탈리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래로 총리가 5번이나 바뀌는 굉장히 이제 전국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영국도 그렇게 비슷해 간다. 이렇게 약간 이제 빗대어서 약간 조롱하는 그런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보수당에서는 늦어도 28일까지는 이제 새로운 총리를 선임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흥미로운 것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카리브해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급히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존슨 전 총리가? 네. 그래서 아마도 존슨 전 총리가 다시 한번 총리직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퇴임식에서 아스탈라 비스타라고 다시 왔습니다. 네, 또 보자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영국 총리 차기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다시 중국 당대회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양안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타이완에 대해서 사실상 무력 통일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현지 상황, 김영우 PD가 살펴봤습니다.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된 타이완. 저는 지금 타이완 타이페이에 있는 응급처치 교육시설 앞에 와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연일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려는 타이완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조직한 응급처치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Situation in Taiwan at the moment, I think that sense of being ready, just the awareness of being ready, I think it's important. I really liked it because I learned a lot how to save a person. 남녀노소, 참석자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하는 이 훈련의 목적은 시민들이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像今天的紧急应变训练，我们的灾害应变的训练，就是我们的核心工作。我们希望建立社会的韧性，我们希望更多的公民，在面临大规模灾害的时候，我们知道怎么帮助身边的人。伙伴们，한 발 더 나아가 기초 사격 훈련을 받으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양안 관계의 긴장감에 처음으로 총을 잡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며 반도체 업계의 거물 로버트 차오까지 나섰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흑곰용사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액의 자비를 기부해서 민병대를 조직하겠다는 겁니다. 训练出300万黑熊勇士和30万宝箱神社，以及其他许多类似的计划，可以在心理上和技术上协助台湾年轻人成为抗共保台的坚定力量。 타이완의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며 연대를 강조하자 양안 관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곧바로 중국은 타이완 주변으로 11발의 미사일을 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중 일부는 타이완 상공을 가로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 무력 분쟁의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 1958년 양쪽은 석 달 넘게 70만 발의 포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이완의 군사력은 중국에 비해 절대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선 타이완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兵力有肯定是不行的，对方人口太多了，我们台湾怎么样都打不赢啊。对。他的武器呢？我们的武器呢？我们的武器也有差，所以因为我们的武器都是跟美国买比较老旧的，其实真的要打不赢啊。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결연한 독립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는 단체는 최근 불항복 서약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열리는 타이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중국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这一份承诺书主要是针对未来中国如果进犯台湾的话，台湾人民或台湾的政治人物必须要誓死抵抗。 타이완 정부도 중국 침공에 대비하며 군비를 강화 중입니다. 자국 기술로 만든 1만 톤급 위사남이 지난달 말 추격했습니다. 또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도 실시했습니다.
全世界都认为理性的人都会觉得独裁者，普丁不应该打乌克兰。可是独裁者想的跟我们不一样，一样的道理，习近平他想的跟我们正常的理性是不一样，所以台湾人民能够做的就是抵抗意志，尤其乌克兰之后，发现说其实能够抵抗独裁者入侵的最重要的一个武器是人民要有那一份抵抗意志。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시간 문제라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진핑 3년임 시대, 양안 관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 당대회가 남긴 결과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시진핑 신시대입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신시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하죠. 심지어 오늘 폐막식에서는 아예 당헌으로 채택했다고요? 네, 그렇죠. 지난 16일 개막연설에서 무려 29차례나 언급했고 이것 덕분에 중국이 잘 살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이 시진핑 신시대라는 말이 시진핑 특색의 중국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그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국제 질서를 주름잡던 것이 미국이나 이제 서방의 가치관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적 방식으로 중국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진핑 신시대의 시진핑 사상입니다. 덩시아핑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살게 하고 또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잘 일으켜 세웠는데 시진핑 신시대는 이거를 통해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폐막식에도 이것이 당헌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상을 보면 2017년에 제가 후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미 시진핑 사상이 중국을 통치하는 주류 사상으로 그때부터 점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랬었군요. 실제로 그 기조 아래 여러 정책들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내년 양회 때 국가주석으로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남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중국 개혁 개방 이래 3년임까지 간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참 시진핑 주석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이구나 싶어요. 네, 그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과거 이력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KBS에서도요, 이 푸저우 씨의 당서기일 때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首先我非常欢迎我们韩国电视台到福州来采访。那么通过你们呢，可以把福州的情况介绍给我们的韩国投资者。 进一步加强之间的联系。我们希望什么？我们更多的是希望韩国的企业界到这边来投资。对于韩国所取得的这些经济发展的经验，我们是非常愿意学习的。那么对于韩国呢，一些经贸项目。 我们也非常愿意的，能够有更多的合作。 저 때가 1994년이니까 당시 중국이 외자 유치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던 때였거든요. 자, 한국 취재진에게 엄청 홍보하는 모습 지금 보니까 좀 새롭죠? 많이 새롭네요. 일단 젊고 또 무언가 좀 소박하고 온화한 눈빛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원래 시진핑은 집안 자체가 공산당에서 엘리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랬군요. 그 사람 아버지가 이제 공산당 1세대인 시중신 그 혁명 1세대라고 하라고 하는데 문화대혁명 때 자천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하방되면서 지내게 됐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열정이 강해요. 그래서 10번까지 신청해서 마지막 10번에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고 도전 끝에. 그리고 공산당 기본이
기초부터 일해야 하는 게 기초예요. 그래서 말단부터 일하면서 중앙에 입성할 때까지 충분히 경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네요. 네, 주석 자리에 오르고도 이제 초기에는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꽤 인기가 많은 편이었죠. 취임 초기에는 뭐 만두 가게에 가서 함께 만두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뒷골목을 다니면서 뭐 주민들에게 난방이나 식사는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공동 화장실 개수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때 찍혔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이 지금 있는데 보면 그 영상은 뭐 조회수가 1,700만 회까지 찍히기도 했다고 하죠. 그럴만합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만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고 무언가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서민적인 느낌이 강했네요. 저 당시에. 그렇죠. 그때는 친근하면서 아주 서민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좀 다른 상태예요. 사람이 이제 권력이 올라가면 인상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당대는 3년인뿐만 아니라 종신 통치가 가능한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썼던 말이 있어요. 그걸 영수라고 그러는데 이 영수 칭호를 이번에도 쓰게 됩니다. 본인이 쓰겠다. 그래서 또 통치 방법은 집중 통일 영도라고 1인자 결정에 의한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원래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견제되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결국은 1인 전제 정치가 가능한 시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일단 무엇보다 당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권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1인 권력 체계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궁금함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그 공산당 시스템상 사람이 당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박 기자님의 궁금증이 다음 키워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바로 숫자 7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교수님? 이 7자는 중국에서 갖는 의미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것은 공산당 통치 구조에서 꼭대기에 있는 7명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석까지 포함되는 최고 지도자들이 이 7명으로 포함되는데 여기서 시진핑이 이제 3년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년이면 이제 가정이 아니라 이미 확실해진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인에 누가 들어가느냐예요. 7명이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7명이 누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과거에는 뭐 공청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세력이냐 아니냐예요. 시진핑 세력이 7명 중에 얼마나 장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최소한 이번에 4명 이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전부 다 시진핑 세력이 장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종신 집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당장 리커창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서 다음 총리 누가 될 것이냐 이걸 두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제 유력 후보로는 후추나 부총리 그리고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있습니다. 후추나 부총리는 리틀 후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전 주석 계열로 불리는 인물이고요. 리창은 이제 시진핑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무려 2달에 걸친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총리는 부총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만약에 이제 리창 당서기가 부총리가 된다면 그 관례도 깨는 것이고 그야말로 시진핑의 오른팔이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파격 인사에 시 주석의 권한이 더 막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런 중국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워싱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 주석을 최소 4번 이상 언급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세계 각국 정상 가운데 시 주석을 가장 잘 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I've spent more time with Xi Jinping in China than any world leader has. When I was vice president all the way through to now. Over 78 hours with him alone. 시 주석 3연임 관련 공식 견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내일 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 1차 전체 회의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확정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경제 안보에 더해 타이완과 북한 등 산적한 현안들은 모두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바이든 정부 2년의 평가에 해당하는 중간선거가 현지 시각 다음 달 8일입니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 여부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까지 가늠할 중요 정치 일정인 만큼 민주, 공화, 양당 간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비롯한 경제 현안은 물론 미 의회 폭동 책임을 둘러싼 민주주의 문제, 총기 규제와 낙태까지 미국 사회 근간을 이루는 쟁점들이 망라돼 중국을 비롯한 대외 정책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다수 언론들은 시 주석 3연임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 결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칼럼 또는 관련 분석 기사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관심은 바이든 정부 첫 미중 정상 간 대면 회동에 쏠리고 있는데 다음 달 15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기현 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을 비롯해 서방의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체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딱히 크게 우려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번 당대회를 보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사실은 미국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뉴욕타임즈에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가 쓴 칼럼이 있어요. 그 제목이 Thank you, 시진핑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친애하는 시 주석에게 우리는 당신의 정치가 언젠가 미국 역사에서 하나의 큰 축복으로 알려질 거라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후진타오 주석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G2로 올라서고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로 비쳤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이라든지 홍콩 민주화 탄압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아주 적절하지 못한 대처 그리고 어디론가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경제 정책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쩌면은 중국이 미국과 경쟁할 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놓쳤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풍자적인 의미로 고맙다. 네,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아예 중국 옥죄기에 들어갔죠. 지난 7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해서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게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2020년대 그 규제와는 달리 좀 더 강화돼서 미국 생산이 아니더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뭐 첨단 반도체 상품 수출 제한이 됐고 여기다가 첨단 반도체 장비 역시 미국 이 라이선스 없이는 공급을 할 수 없게 됐죠. 중국에 이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1년 유예 기간을 받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가도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양안 관계를 둘러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당대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나왔잖아요. 이번 키워드 무력 통일입니다. 네, 이 앞서 타이완 영상에서도 봤지만 시진핑이 이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못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 자신의 사면임이 사실상 확정되는 그런 당대회에서 무력 통일 발언을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타이완 침공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19일에 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죠. 올해 침공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서두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타이완에 그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 TSMC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타이완이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GDP 성장률 1위를 차지했고 그 중심에 사실 TSMC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TSMC를 노리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당장 주변국인 동아시아 정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번 당대에서 무력 통일을 시사한 건 이제 지금 중국 경제나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등 때문에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이걸 시선 돌리기 때문에 썼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그다음에 현대사에서 중화민족의 역사적 과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만의 통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시진핑이 있는 동안 이거에 대한 포기는 없고 계속 시도될 거로 보이고요. 시진핑 연임이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도 그러고 기대도 커질 것 같은데 미국을 의식해서 또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수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명분 삼아 곤란한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한국이
G4 동맹에 이제 동참하지 않기를 중국이 바라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 외에도 우리가 한국의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능동적이면서 주체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지가 많은 외교 협상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시진핑 주석 원톱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외교적 대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